프로세싱에 대한 그 강의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다 이미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갈 거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고분자를 여러분들이 가공, 즉 고분자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첨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첨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첨가제 중에서 여러 가지 첨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했어요. 맨 처음 나온 게 뭐죠, 여러분들? 플라스틱 사이저, 가소제, 보강제, 충진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이 첨가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안정이라는 것은 뭔가 불안한 요소로부터 그 불안한 요소가 활동하지 못하게, 또는 그 불안한 요소를 막음으로 해서 제품 자체가 안정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안정제겠죠. 그러면 어떠한 요소들이 고분자를 불안하게 하느냐?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물성이 변성이 되거나 뭐 가공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될 텐데, 가장 크게 그러니까 큰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한테 꼽으라고 그러면은 바로 산소, 산화죠, 하고 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산소하고 열하고 우리가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요인이 고분자의 물성을 변성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뭐 이거 말고 다른 잡다한 요인들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안정제는 뭐예요? 이 세 가지로부터 고분자를 보호하는, 이 세 가지로부터 고분자를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안정제 중에서 산소에 의한, 산화에 의한 것을 안정시키는 산화 방지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열과 자외선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첨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막아주는 자외선 안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자외선이 어떻게 고분자를 불안정하게 만드느냐, 즉 어떻게 고분자를 변성을 시키느냐를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자외선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 빛의 스펙트럼이에요. 그 빛의 스펙트럼이고, 그 빛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나누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게 바로 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 visible light라고 해서 가시광선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 가지고 색깔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빛들의 웨이브랭스를 보면은 이 웨이브랭스가 빨간 거로 갈수록 작고 길어지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갈수록 웨이브랭스가 짧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0대, 300에서 400대를 우리가 보라색으로 느끼는 거고, 한 800대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한 600대 되는 걸 우리가 노랑 내지는 주황 정도로 느끼는 거고. 근데 이 웨이브랭스가 이거보다 더 긴 애도 있고 더 짧은 애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웨이브랭스가 지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거보다 더 긴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인프라레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적외선 안경, 뭐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 있죠. 이런 적외선은 뭐냐면은 밤에도 물건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경이나 카메라를 우리가 적외선 안경 또는 적외선 카메라라고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적외선이라는 게 바로 인프라레드. 그리고 그 파장대는 빨강보다 더 긴 애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웨이브랭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오 FM 같은 거 또는 AM 같은 것도 뭐 60 몇 점 메가헤르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주파수로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제 빛인데 그 전자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 이동을 시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보라보다 더 짧아지는 애도 있겠죠. 그래서 보라보다 짧아지는 애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게 바로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라색보다 더 짧은 애예요. 파장이, 웨이브랭크가. 그리고 그보다 더 짧은 게 엑스레이.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뼈 사진을 찍는 데 쓰는 엑스레이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애는 갈수록 파장이 점점 짧아져요. 근데 이 파장이 짧아지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외선 안정제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요 자외선에 의해서 고분자가 뭔가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막아주는 거를 우리가 자외선 안정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자외선이 고분자의 물성을 변성시키느냐? 왜 자외선이 고분자한테 데미지를 주느냐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건 여러분들 1학년 때 물리 시간? 네, 아마 이건 봤던 그 많은 식일 거예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아마 광학을 할 때 이런 식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뭐냐면은 E는 하누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익혔죠. 여기서 E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이게 H 우리가 하라고 읽는 거는 플랭크 상수고 여기 누라고 읽는 건 이제 진동수예요, 여러분들. 진동수. 그런데 이 진동수는 여러분들이 광속도를 파장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돼요. 결국 저 식을 여러분들 결합하면 이런 식을 얻겠죠. 에너지는 여러분들 R에다 C에다 람다. 이게 파장이죠, 파장. 파장이 아까 말씀드린 이 웨이브랭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람다가 커지면 E는 작아지는 거죠. 반비례 관계니까. 다른 얘기로 람다가 짧아지면 E는 커진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파장이 짧은 애면 앨수록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시광선으로 들어가서 빨강 빛하고 보랏빛이 있어. 그러면 어떤 애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외선은 보라보다 어때요? 더 웨이블랭스가 짧죠. 파장이 짧죠. 그러니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은 이게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빛이 이제 한꺼번에 오는데 자외선은 우리 눈에도 안 보이지만은 이제 얘네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딪힐 때 빨간 애보다는 보라색이 적외선보다는 자외선이 우리한테 부딪혔을 때 큰 에너지를 가지고 부딪히니까 그만큼 데미지를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자외선이 가진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한테 부딪히면은 또는 고분자에 부딪히면은 광산화 반응을 일으켜요.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 광산화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고분자가 분해가 되거나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좀 변성이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아직 뭐 그런 거를 몸으로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좀 연세 드신 분이거나 좀 바깥에서 오래 활동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굉장히 거칠고 좀 얼굴에 주름 같은 게 많아요. 노화도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뭐 기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여름 대낮에는 여러분들이 밖에 출입할 때 이제 선크림 같은 걸 바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품에 기본적으로 그런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 있죠. 자, 왜 거기다 자외선 차단제를 집어넣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은 파장이 짧으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걔가 우리 피부에 닿으면 그 피부 위에서 광산화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피부가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기미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름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발라요? 선블록을 바르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를. 마찬가지로
고분자도 바깥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오래 받으면은 그 햇빛 안에 들어있는 특히 그 자외선 부분 때문에 이 고분자에 데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크릴판 같은 거 바깥에다가 오래 놔두면은 약간 누렇게 변색이 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고분자가 변성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뭐를 쓴다? 사람은 자외선 차단제, 선블록을 쓰지만은 고분자는 자외선 안정제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외에서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는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외선 안정제를 집어넣어 주는 게 필수예요. 안 그러면 바깥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변색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고분자 자체가 막 부스러지거나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자외선 안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을 조금 제가 정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외선 안정제, 자외선 흡수제는 이제 걔네들이 고분자의 첨가제로 들어가서 작용하는 기전을 보면은 자외선 흡수제의 경우에는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리고 그 흡수된 자외선을 가지고 자외선 흡수제가 이성화 반응을 하면서 그 흡수된 자외선을 더 긴 파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어때요? 떨어뜨리는 거죠. 에너지를 떨어뜨리면은 그만큼 데미지를 덜 받겠죠. 그래서 그런 광선을 발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 광산화 반응이 자외선에 의해서 광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광산화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그 광산화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게, 그러니까 변성이 되더라도 굉장히 그 천천히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외선 안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의 종류나 뭐 이런 그 자세한 기저 같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고분자 화학 교재 있죠. 그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에 의해 가지고 어떤 데미지를 입을 때 그 고분자의 열에 의한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게 열 안정제. 뭐 열 안정제의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열 안정제하고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난연제예요. 자, 열 안정제는 열에 의한 변성을 방지하는 거고 난연제는 말 그대로 이게 어려울 난자에 연소할 때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끔 뉴스를 통해서 화재 사고가 난 그런 뉴스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펫이라든지 커튼이 타면서 유독한 가스를 발생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뭐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카펫이라든지 커튼이 다 뭐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냥 천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합성 섬유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합성 섬유가 뭐냐면 바로 고분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분자 가지고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옷도 만들 수 있고 커튼이나 카펫이라든지 뭐 소파 같은 걸 소파에 이제 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분자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은 불과 만나면 타겠죠. 연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연소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연소가 잘 안 일어나게 하게끔 만들면은 더 안전한 커튼이 되고 더 안전한 카펫이 되고 뭐 더 안전한 소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집어넣어 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난연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난연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이 할로겐 화합물을 집어넣어주면은 여러분들 뭐 그런 것 역시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난연제가 들어간 커튼하고 난연제가 들어가지 않은 커튼을 이제 라이터 불로 이렇게 라이터 불을 갖다 대면은 하나는 굉장히 잘 타고 하나는 잘 안 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난연제를 사용을 하면은 불에 타서 화재에 의한 뭔가 손실, 화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열한정제하고 난연제를 여러분들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열한정제는 그냥 열에 의한 변성을 방지하는 거고, 난연제는 타는 것을 잘 안 타게 하는 그런 첨가제를 우리가 난연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경화제. 자, 고분자에서 우리가 경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경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분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냥 일반 사람한테 경화제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딱딱하게 굳는 거죠. 그래서 이 고분자로 경화를 시키는 가장 큰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 저거를 들어드리면은 아마 머리에 딱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순간접착제라는 거 알죠? 순간접착제. 순간접착제 여러분들 그 용기 안에 들어있을 때는 순간접착제가 어때요? 액체란 말이에요. 흐른단 말이죠. 그 흐르는 걸 여러분들 밖에 짜내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있으면은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게 굳으면서 두 개의 물체를 서로 붙이는 역할을 해요. 순간접착제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화예요. 경화.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게 뭐냐면은 플로우상이 글래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분자에서 플로우상이 글래스상으로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가교에 의해서 그렇게 변하는 거죠. 자, 가교는 뭐냐면은 우리 크로스 링크라고 하는 거죠. 고분자를 여러분들이 종류를 나눌 때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뭐예요? 리니어한 고분자. 또 하나는 브랜치드 고분자. 가지가 달린 고분자. 마지막으로는 그 가지들이 옆에 체인하고 연결돼서 가교가 된 고분자. 크로스 링크드 폴리머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고분자의 모양에 따른 분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눴어요. 그랬을 때 바로 이거. 크로스 링크드 된 거를 우리가 경화가 됐다는 이야기로도 표현을 해요. 고분자에서는 가교하고 경화가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교라는 것은 그 체인의, 그러니까 사슬의 구조가 서로 연결이 됐다는 뜻이고, 그렇게 연결이 되면 나타나는 거시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경화예요. 경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교제 또는 경화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고무나 열 가소성 수지에서는 우리가 이걸 가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 경화성 수지에서는 우리가 경화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열 가소성 수지하고 열 경화성 수지하고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고분자공학 1시간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열 가소성 수지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고분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을 주면, 즉 온도를 높여서 멜팅 포인트 이상이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플로우상이 되죠. 플로우상으로 됐던 애를 다시 냉각을 시키면은 글래시하게 되죠. 또 열을 주면은 플로우가 되고, 또 열을 뺏으면은 냉각을 시키면은 글래시가 되고, 이렇게 열을 줄 때마다 플로우가 되고 그다음에 글래스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열 가소성 수지라고 그러죠. 근데 열 경화성 수지는 뭐예요? 뭔가 딱 세팅이 돼 버리면은 그 다음엔 암만 열을 줘도 얘가 다시 플로우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열을 더 주면은 플로우가 되지 않는 대신 어느 이상이 돼버린 얘는 그냥 분해가 돼버려요. 그런 애를 우리가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열 가소성 수지하고 열 경화성 수지의 구조를 봤더니 대부분의 열 경화성 수지가 이러한 가교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하, 가교 구조를 가지면은 뭔가 세팅이 확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암만 열을 줘도, 열을 줘서 플로우가 되려면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런 가교된 애들이 다 끊어져야 되는 거죠.
플로우가 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슬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자유롭게 움직이려면은 만약 가교가 된 고분자였다면은 그 가교된 부분들이 다 끊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플로우가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경화성 수지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열경화성 수지는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가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열경화성 수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을, 그러니까 세팅이 된 다음에는 열을 주어도 다시 플로우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열 가소성 수지는 어떤 용매에 집어넣으면 녹지도 않아요. 왜? 녹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교된 부분들이 다 끊어져야 되는데 걔네들을 다 끊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용해가 되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 네트워크 구조 안으로, 가교화된 구조 안으로 용매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 고분자의 구조와 용매의 구조가 궁합이 잘 맞으면은 그 용매를 네트워크 안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가 빵빵하게 부풀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우리가 팽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의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건 뭐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1시간에서도 들었던 얘기 같지만은 이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는 그러니까 가열할 때마다 플로우가 되고 냉각되면은 글래시가 되고, 가열하면은 플로우, 냉각하면 글래시,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걸 열가소성 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열경화성 수지는 한번 세팅이 되면은 열을 주어도 플로우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용매에 집어넣었을 때 용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 용매와 친화력이 좋으면은 그 용매를 흡수를 해가지고 팽윤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열경화성 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경화제라는 거는 어떤 고무나 열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 이 가교제를 넣어서 경화를 시키면, 가교를 시켜버리면은 얘는 세팅이 돼가지고 다시 열을 가해줘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열과형화소 수지 자체는 그거를 세팅을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걸 이제 우리가 경화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경화제 내지는 가교제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고무예요, 고무. 고무. 자, 그 고무도 우리가 고무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고무탄성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고무탄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가교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고무탄성이 일어나요. 자, 고무탄성 다시 말씀드려요. 보통 탄성이라는 거는 힘을 주어가지고 변형을 시킨 다음에 힘을 제거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인데, 고무탄성은 그 변형이 그냥 일반적인 변형이 아니고 잡아당겼을 때 얘가 몇 백 배, 굉장히 큰 범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력을 제거를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고무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무줄이 처음부터 그런 고무탄성을 가졌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고무줄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고무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천연 고무 같은 경우에는 저런 동남아시아에 이제 고무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 나무에 생채기를 내면은 그 나무에 액이 나오는데 그 액을 모아가지고 고무를 만드는데, 처음에 모은 액은 그러니까 얘를 잡아당겨서 늘리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외력을 제거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지가 않고 어느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원래대로 복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무탄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를 완벽한 고무탄성을 가지고 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가교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고무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무에 고무탄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가교 구조를 주기 위해서 뭐를 써야 돼요? 그쵸? 가교제를 써야 되겠죠. 첨가제로서. 그래서 천연고무나 SBR 같은 고무의 합성고무에는 황을 가교제로 사용을 하고, 실리콘 계통의 합성고무에서는 과산화합물을 가교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해 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타이어 공장 근처 가면은 황 냄새 있죠. 그 황 냄새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성냥들 많이 안 쓰지만은 성냥으로 불 켜면은 여러분들 냄새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황이 타는 냄새거든요. 그런데 타이어 공장 주변에 가면은 이런 황 냄새를 많이 맡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타이어의 주 원료가 뭐예요? 고무죠. 따라서 이 고무를 가교시키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은 황을 써요. 그걸 우리가 가왕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황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교 구조를 만들어서 고무를 진짜 고무다운 고무로 만드는 그러한 공정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 공장 근처에서는 여러분들이 황 냄새를 많이 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대전방지제. 대전방지제는 말 그대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정전기를 여러분들 방지해야 될까요? 일단 이 고분자 제품에서 정전기를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비닐 봉지 내지는 여러분들 그 A4지 낱장으로 집어넣는 그 폴더 같은 거 있죠. 그 폴더 같은 거 여러분들 막 이 스웨터 같은 데다 문지르다가 여러분들 머리칼에 대면은 머리칼이 쭉쭉 따라오는 거 그런 뭐 장난 같은 거 해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정전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은 의외로 정전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인데 이렇게 뭐 스웨터에 문지르거나 자기네들끼리 닿으면은 정전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전기가 뭐 그닥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현상은 현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정전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 테이프. 요즘 여러분들이 자기 테이프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올드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있었죠. 또는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VCR에 쓰는 걸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러면 다, 뭔지 알아 이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이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못 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예를 드는 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수긍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말고는 더 좋은 예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직 이걸 드는데 이런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PET를 필름 형태로 만들어요. 필름 형태로 만들고 이 필름 위에다가 자성체를 코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기적인 신호를 줘요. 정기적인 신호를 주면은 그 정기적인 신호가 그 자성체에 코팅된 자성체에 기록이 됐고 그 기록된 거를 나중에 우리가 다시 플레이어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 파일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어디다 보관을 해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클라우드에 보관을 할 거예요.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USB 같은 메모리 스틱에다 보관을 하고 근데 그 이전 세대에는 이게 뭐 여러분들도 또 역시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이런 자기 테이프에다가 이런 기록물들을 보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장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 이렇게 큰 컴퓨터 연구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자기 테이프 같은 게 막 릴로 돼가지고 막 돌아가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록물들을 저장하는 저장 매체로 자기 테이프라든지 카세트 테이프는 이제 음악을 저장을 하는 거죠. 비디오 테이프는 동영상을 저장을 하는 거고 이런 테이프를 많이 썼는데 이 테이프의 주재료가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에 정전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전기적인 신호를 자성체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자체에 정전기가 발생을 할 확률이 크면은 그 발생된 정전기가 기록되는 전기 신호하고 서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딪히겠죠. 그러면 제대로 기록이 안 되거나 또는 기록이 되더라도 그거를 다시 제대로 리플레이를 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자기 테이프 같은 데 쓰는 고분자 필름은 반드시 대전방지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전기에 의해서
뭔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기를 방지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 테이프와 같은 이런 물질에는 정전기를 여러분들이 방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대전방지제를 집어넣으면은, 근데 대전방지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PET 필름처럼 말했지만은 얘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PET 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렇게 자성체가 코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전방지제는 여러분들 어디에 위치를 해야 돼요? 대전방지제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면은 요 부분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자성체에 들어오는 전기적 신호하고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정전기를 방지해 주니까. 그래서 대전방지제는 기본적으로 고분자 제품에 표면에 존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가제를 맨 처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첨가제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첨가제는 고분자하고 상용성이 좋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고분자한테 골고루 잘 섞여 있으니까, 그래야지 이제 균일하게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방지제만은 이게 상용성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상용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골고루 펼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품의 표면이에요. 왜? 표면에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 제품의 표면에 주로 존재하게끔 너무 상용성이 좋으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오히려 상용성이 너무 좋은 게. 자, 그래서 그러한 때 쓰는 거를 우리가 대전 방지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은 이제 발포제. 발포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발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폭발을 해가지고 기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티렌폼이라고 그러나? 우리 PS 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로폴이라고 많이 하죠. 스티로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냉동 음식 이제 택배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 하얀색 스티로폼 있죠. 그게 뭐냐면은 원래 PS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은 그냥 이런 건데, 여러분들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가볍죠. 그 가벼운 이유가 뭐냐면은 발포제를 쓰면은 가공하는 중간에 여기 이렇게 기포들이 생겨요. 제품 내에 공기층이 생기는 거죠. 제품 내에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물은 어때요? 굉장히 가볍고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방음 또는 방열 효과가 있는 거죠. 열이나 소리가 전달될 때 이 공기층 때문에 거기서 전달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방음이라든지 방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동식품 택배로 올 때 스티로폼 안에 집어넣어서 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렇게 고분자 제품 내에 기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첨가제를 우리가 발포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PS 폼 내지는 우리가 스타일앤 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스티로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착색제하고 안료. 착색제하고 안료는 말 그대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분자 제품은 착색제나 안료를 안 넣어주면 하얀색이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불투명한 색깔이 아니죠. 불투명한 류의 그런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빨간 고분자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럼 빨간색 안료를 집어넣거나 빨간색 착색제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노란색을 만들고 싶다. 그럼 노란색 안료나 노란색 착색제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첨가제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첨가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관련해서 첨가제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물을 가지고 이제 가공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정리한 시간을 제가 잠깐 주고 그 다음에 가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른 강의록을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잘 보이시죠?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분자 가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자, 고분자 가공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고분자 가공은 우리가 프로세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고분자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분자 제품을 만드는 거를 고분자 가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가공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가공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뭐 이거는 꼭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구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편의상 그러니까 가공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은데 그거를 그냥 아무 구분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 가공의 종류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어떤 제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분할게요. 하나는 필름 형태의 제품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필름 또는 이걸 우리가 이제 시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시트지 같은 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필름인가 시트지처럼 이렇게 그런 형태, 그러니까 넓고 종이 같은 형태,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를 하나로 구분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파이버는 뭐예요, 여러분들? 섬유, 실 같은 형태의 고분자. 그리고 이런 필름이나 파이버가 아닌 거를 그냥 우리가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뭉뚱그려서 성형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A4 용지 같은 걸 집어넣어 주는 여러분들 그 폴더 같은 거 있죠.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름 형태에 해당되는 거죠. 또는 비닐봉지도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러니까 얇고 평평한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봉지도 여러분들이 가공의 제품의 형태로 구분을 하면은 필름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파이버 섬유는 말 그대로 실이에요, 실. 여러분들 옷감을 만드는, 천을 만드는 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타래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파이버라고 하고, 그 외의 거는 모두 우리가 성형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야쿠르트 통.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쵸. 여러분들 성형품이에요. 그건 필름 형태 아니죠. 파이버 형태 아니고. 그런 거 그냥 성형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뭐, 하여튼 대부분이, 그러니까 PT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또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일회용 플라스틱 컵,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 이런 것들은 다 성형품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고분자 가공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름의 형태, 파이버의 형태, 성형품의 형태, 이 세 개가 메인이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거와는 좀 이제 기타의 가공법인데 나름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필름 가공에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용해 캐스팅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버블 가공법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 뭐 각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섬유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습식 방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건식 방사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또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사출 성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압출 성형, 뭐 중공 성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가공법을 분류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최종적인 제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로 구분해서 필름 같은 모양을 만드는 가공법,
그다음에 파이버를 만드는 가공법, 그 밖의 모양을 만드는 가공법. 우리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메인 가공법 이외에 좀 중요한 가공법, 뭐 코팅이라든지 발포 가공이라든지. 발포 가공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발포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조금 쭉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뭐 정리가 여러분들 필요하신가요? 네, 혹시 모르니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각각의 가공법에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필름 가공법. 그러니까 필름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가공법의 종류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필름 가공법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용액 캐스팅법. 말 그대로 뭐예요? 용액이니까 무슨 용액이겠어요? 고분자 용액이겠죠. 고분자 용액을 캐스팅. 그러니까 캐스팅 한다는 건 이렇게 뿌리는 거죠. 뿌려서 펼치는 거죠. 해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용액 캐스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웁시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고분자를 용매에 용해시켜서 용액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용액을 평활한 표현에 전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용매를 날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고분자만 남겠죠. 그럼 그 고분자가 필름 형태, 판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용액 캐스팅법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필름 형태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품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두께겠죠, 여러분들. 두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 형태, 필름 형태를 만들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어느 쪽은 두껍고, 예를 들어 필름을 옆단면을 봤더니 어느 쪽은 두껍고 어느 쪽은 얇고 뭐 이런 애가 나왔다. 필름인데. 그럼 이거 여러분들 제품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못 쓰겠죠. 따라서 필름 형태의 고분자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 관리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될 물성은 뭐냐면 바로 두께예요.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두께가 제일 1요소란 말이죠. 그럼 이 두께를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필름의 이 용액 캐스팅법으로 필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용액의 점도예요. 자, 용액의 점도가 끈끈하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펼쳐서 놓을 때 두껍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용액의 점도가 낮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펼치기가 쉽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얇은 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두께가. 그러면 용액의 점도를 컨트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름의 두께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 그럼 용액의 점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컨트롤해야 돼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 용액의 농도.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커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면에 전개시킬 때 잘 전개가 안 되니까 그만큼 두께 조절이 어렵고 또는 두꺼운 애가 나오는 거죠. 또는 주변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도 고분자 용액의 점도는 컨트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용액의 그럼 여러분들이 그 평활한 면에다가 용액을 전개를 시킬 때 두께를 일정하게,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드너 나이프라든지 메이어 바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가드너 나이프나 메이어 바가 어떤 건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 따로 쓸 필요는 없죠? 그렇죠? 자, 지금 가드너 나이프나 여기 뒤에 여러분들 여기 그림이 안 나오는구나. 자, 이거는 용액 캐스팅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필름을 만드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하면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